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던 저와 몇 년간 연애를 하던 신랑은 프랜차이즈 빵가게 직원이었는데 경력은 꽤 되고 전공도 요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신랑과 함께 빵가게를 동업하게 되었습니다. 부부이니까 동업이라고 하기도 못하지만요. 작은 빵집이었는데 신랑이 반죽을 하고 빵을 만들다 보니 늘 새벽에 출근을 했고 저는 점심 무렵부터 저녁까지 판매를 했습니다. 꼭 일을 이렇게 분업을 한 건 아니었지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 점점 익숙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 저희가 최근에 복권에 당첨이 되었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게를 확장할 정도의 금액은 되더라고요. 저희 빵집이 아파트 단지에 있었는데 판매 위주로 하다 보니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주변에서 카페도 같이 해보라는 요청이 많기도 했었고 마침 복권에 당첨이 되어서 아파트 인근의 상가로 확장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빵집만 할 때랑 빵집 겸 카페를 할 때에는 빵의 종류부터 달라지더라고요. 매번 식빵, 롤케이크, 파운드 케이크, 피자빵 이런 걸 하다가 카페를 하면서 작게 제과류인 쿠키류나 조각 케이크 쪽으로 메뉴를 늘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매상은 기대 이상이었고요. 신랑은 확장을 하고 난 이후에도 새벽같이 가게에 나와서 빵과 쿠키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이라면 빵은 발효 시간이 길어서 시간을 오래 잡아먹었는데 그에 반해 제과인 쿠키류는 금방금방 준비를 할 수 있어서 신랑도 점점 출근 시간이 늦춰지기도 해서 그나마 조금 더 쉬는 시간이 생겨 근무를 하기에는 더 나은 환경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는 가게 알바생도 없이 운영을 하다 보니 정말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일을 제법 싹싹하게 하는 대학생이었습니다. 학교를 휴학하고 나중에 카페 창업을 하고 싶다고 하며 저희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고 그 알바생 덕분인지 장사도 잘 되고 인터넷에서도 제법 입소문을 타게 되어 결국 2호점까지 준비하게 되었어요. 2호점을 준비하면서 제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제가 본점을 신랑이 2호점을 맡기로 생각을 하고 본점 주방에서 일을 할 사람도 새로 구했습니다. 신랑이 레시피를 알려주고 제대로 인수인계를 진행한 게 거의 2달 남짓 되었거든요. 특히 새로 일하는 사람이 저희 사촌 남동생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일이 잘 되면 3호점은 사촌 남동생에게 줄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촌 남동생도 쉬는 날에도 출근을 해서 신랑에게 일하는 법을 배울 정도로 열성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단단히 준비를 마치고 2호점을 오픈했는데 2호점은 특히 포토존을 많이 꾸며둔 상태라 그런지 오픈하고 손님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2호점까지 오픈을 마치고 나니 정말 정신없이 반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신랑은 여전히 새벽에 출근을 했고 저는 점심 무렵쯤 출근을 해서 집에서 마주치는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신랑의 꿈이 사업이었고 저 또한 여러 해를 거듭하면서 이 업을 제 평생의 직업이고 가게라는 마음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신랑이 이상한 점을 한둘 보이기 시작한 것은 2호점의 매출이 줄어들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여보, 혹시 2호점에 무슨 문제 있어? 요즘 매출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오픈빨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 그거 감안해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요즘 손님들은 어때? 손님들? 그냥 비슷해. 와서 사진 찍고 가는 사람들 많고. 빵은? 안 남기고 다 드시고 가셔? 여보 빵 맛있잖아. 에이, 그럼 그건 당연한 거지. 너무 신경 쓰지 마. 요즘 휴가철이라 사람들이 다 외곽으로 빠져서 그런가 봐. 그럴 수도 있겠네. 저는 신랑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아무 생각 없이 인스타그램에 저희 가게 2호점을 해시태그로 검색해서
사진들을 보고 있었는데 빵의 모양이나 디자인도 조금씩 바뀌어 있었고 맛의 평가도 어떨 땐 맛있다거나 어떨 땐 맛이 없다거나 평가가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평일에 일을 잠시 다른 분에게 맡기고 2호점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평소와 같이 카운터를 지키고 있는 알바와 제빵실에서 나오고 있는 신랑이 보였고 저의 방문을 놀라기라도 한 듯이 두 사람은 멈칫하더군요. 말도 없이 어쩐 일이야? 아, 오늘 급하게 은행 볼 일이 있었는데 마침 근처라서 들려봤어. 아, 그래? 밥은? 응, 먹었지. 그렇게 가게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었는데 빵도 평소처럼 맛있고 커피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손님들의 입맛이 같을 수는 없으니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며 뒤돌아 나가서 차로 갔다가 지갑을 테이블에 두고 온 게 생각이 나서 다급하게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CCTV 모니터를 보고 있던 신랑과 알바생이 눈에 보이는데 사모님 왜 다시 오셨어요? 아, 지갑을 두고 갔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알바가 뭔가 섬찟하고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차를 돌려 다시 가게로 갔습니다. 저희 가게들은 CCTV가 휴대폰으로 연동이 돼 있는데 제가 2호점은 제 담당이 아니다 보니 안 보고 지냈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생각이 나서 CCTV를 봤어요. 늘 오후가 되면 집으로 퇴근을 한다던 신랑은 제빵실 쪽에 앉아서 일을 하는 알바를 구경하고 있고 알바도 커피며 음료를 만들어 신랑에게 가져다 주는데 알바가 제빵실로 가서는 신랑에게 뽀뽀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도를 한 것인지 CCTV를 빤히 보고 있던 알바. 마치 제가 보고 있다는 걸 알기라도 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신랑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도 숨겨야 할지 말하고 그 여자를 떼어내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도 일을 하다 보니 잡생각이 사라져서 좋더라고요. 그러다 하루는 손님이 저희 가게에 와서는 저보고 같은 체인점에 맞냐고 관리가 왜 이리 엉망이냐고 따져 묻길래 죄송하다고 사과드렸는데 손님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카운터의 알바는 제빵실에서 뭘 하는지 나오지도 않고 일도 엉망이고 심지어는 커피에서 꼬부란 짧은 털도 나왔다는데 기분이 너무 더러워서 그냥 가려다 본점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를 드렸고 손님께서는 여전히 화가 난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CCTV를 돌려서 보는데 저희 카페가 10시 오픈인데 그날따라 근처에서 무슨 행사가 있기라도 했는지 평소 사람이 적은 10시 20분부터 손님이 밀려 들어왔어요. 그리고 손님의 말처럼 알바는 10시부터 제빵실에 들어가서는 나오질 않더라고요. 한참 뒤에 제빵실에서 부스스하게 나오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어 다시 CCTV를 보니 모르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가서 물어봤더니 저의 존재를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남자 사장님께 고용된 주말 알바라고 했습니다. 주말에는 일이 바쁘니 주말 알바도 같이 일을 하긴 하지만 2호점은 빵을 하고 있어야 할 신랑마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오는 손님들은 알바가 나름 레시피대로 구운 빵을 먹었고 그러니 1호점과 달리 맛도 별로였던 거죠. 사실 바람만 폈을 때는 그래도 묻어둬야 하나 생각을 했는데 영업에 피해까지 주는 두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신랑과 알바를 불러다가 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 바람 피고 있는 거 알고 있어. 내가 아는 거 대충은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 말이 없네. 미안해. 아니야. 그만큼 눈 감아줬으면 된 것 같고 우리 이혼하자.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무슨 이런 일로 이혼이야. 우리 사업은. 당신은 그냥 2호점 갖고 난 1호점 갖고 그렇게 정리하자. 그리고 너는 내가 상간녀 소송할 거야. 너 대학교 휴학 중이랬지? 어디 만날 게 없어서 이런 유부남을 만나니. 앞으로 계속 이 일할 거면 위생관리 좀 제대로 해. 2호점에서 커피에서 털이 나왔다더라. 꼬불꼬불한 짧은 털이랬는데 넌 긴 생머리네.
소송이요? 난 이제 모르겠으니 두 사람이 알아서 해. 그렇게 말하고 저는 자리를 비웠습니다. 신랑은 이후 본인이 생각이 짧았다며 빌었지만 저는 이미 신뢰를 잃은 사람과 함께 사는 것도 동업다 할 수 없어서 결국 연을 끊었고요. 이유점은 이름을 바꿔서 계속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름을 바꿔서 그런지 아니면 인터넷에도 맛이 별로라고 소문이 나서 그런지 손님들은 뚝뚝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가게를 대상으로 명예훼손이니 어쩌고 시끄럽게 하길래 저도 명예훼손 당할 각오하고 두 사람이 바람을 폈고 그로 인해 이혼을 했다고 말해버렸어요. 그 일을 계기로 손님들은 거의 나락으로 떨어지듯 줄었고 아마 올해를 넘기지 못하고 폐업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신랑이 알려준 레시피에 사촌 남동생이 굽는 마카롱까지 해서 요즘 가게 수입이 쏠쏠하답니다. 사람 하나는 이렇지만 그래도 속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요즘 세상 정말 돈만 있으면 혼자 사는 게 딱이에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몇 년 안 돼서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먼저 가출을 하셨다고 합니다. 6살 때라 기억이 나는데 두 분이 늘 다투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시고 늘 술을 드셨고 그 후에 어머니께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희미하게 생각이 나곤 합니다. 워낙 아버지의 품행이 그렇다 보니 전 누구 편을 들 수도 없고 이웃들도 외면하셔서 친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할머니에게도 늘 꾸중을 듣고 그런데도 술을 못 끊으시고 나중에 간암에 걸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전 어린 나이에 떠난 어머니가 너무 그리웠지만 단 한 번도 다시 찾아오시질 않았습니다. 할머니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몸이 점점 나빠지셨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노안으로 잠자듯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전 고아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공부도 잘했고 할머니가 사놓았던 농가 밭이 개발되느라 보상을 받아서 그 돈으로 대학 등록금을 냈고 서울에 25평 아파트를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서울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시골 인심이 좋았던 것도 있었지만 서울은 정말 삭막한 도시였습니다.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알 수 없었고 아파트 주민들과의 관계도 서먹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요리도 할 줄 알았고 학교 근처에 있는 아파트라서 지내기에 크게 불편한 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같은 아파트에서 자취를 하는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아하고 말수가 적은 여학생이었는데 제가 다니는 학과 옆 건물에서 수업을 듣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쑥스러웠지만 엘리베이터에서 과잠바를 입고 있길래 말을 걸었더니 저에게 호감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관계는 시작이 되었고 차곡차곡 감정을 쌓아나갔습니다. 여친은 집이 지방이라 학교 근처의 아파트를 전세로 얻은 거라고 했습니다. 같이 요리도 해먹고 맥주도 마시면서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사귀면서 여친은 조근조근 하고 싶은 말도 하면서 점점 활달해져 갔고 그것을 지켜보는 저는 많이 기뻤습니다. 또 저를 많이 위해주고 생일이 아닌데도 하나부터 10까지 저를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아직 여친인데 전 마치 엄마의 보살핌을 받는 것처럼 포근했고 아늑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주변 친구들이 너무 깊게 빠지는 것 아니냐, 여친이 너의 속사정을 알면 떠나갈지도 모른다며 걱정을 하자 사실 저도 그 점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제가 군대도 다녀오지 않고 둘 다 젊은 나이라서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으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며 예쁘게 사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할머니 기일이 다가와 절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저에게 선뜻 같이 동행을 하자는 겁니다. 고맙기도 하고 전 좋아서 같이 절에 가서 제사도 지내고
사찰의 둘레길도 걷기도 하면서 모처럼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첫 키스를 했습니다. 만난 지 100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미루고 싶었지만 나중에 헤어지는 것보다 일찍 다녀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병무청에 알아보니 공익근무 요원으로 징집된다는 말에 안도를 하고 계속 여친과 매일 같이 만났습니다. 하늘이 도운 셈이었죠. 다행히 구청에서 근무하면서 별 어려움 없이 군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입한 아파트도 있었고 할머니가 물려주신 유산이 있어서 결혼한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거라서 서로의 감정도 확인한 이상 프로포즈에 대해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친은 집안이 부유하기도 하고 부모님이 엄하셔서 이런저런 걱정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방에 내려가 인사를 드릴까 하다가 졸업하고 취직한 후로 미뤘습니다. 여친은 미대를 다녔기에 졸업작 분전을 준비하느라 바빴고 저 역시 복학 후에 공부를 하느라 정말 몸이 축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회계사 시험 공부를 시작했고 늦게 시작한 탓에 공부량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2주에 한 번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간간히 당일치기 여행도 다녀오곤 했습니다. 가끔 여친 어머니가 오셔서 반찬도 주고 가시고 들르신다는 얘긴 들었는데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인사드리는 건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었습니다. 여친에게 시험에 합격한 후 인사를 드리는 게 어떻겠냐고 했더니 좋다고 하는 겁니다. 군대 복무도 끝났고 이젠 학교 CPA반에 들어가 공부하는 일만 남아서 부지런히 아침부터 밤까지 매달렸습니다. 그래도 여친은 졸업 후 디자인 회사에 취직도 했지만 야식을 사가지고 오곤 했었죠. 저희는 정말 사랑했고 결혼할 생각도 갖고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기 때문이었죠. 큰 다툼도 한 번 없이 100일이 지나고 1000일이 넘어가자 확신이 생겼습니다. 망설임 없이 쭉 함께 하기로 말이죠. 졸업반이 되자 전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제 목표였던 합격 데드라인이 그해 말까지였기 때문이었죠. 1차 합격은 했는데 2차까지는 아깝게 못 붙고 해를 넘겨야 했습니다. 그래도 여친은 더 잘 될 거라면서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전 정말 고마웠습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외롭게 성장했던 터라 마치 엄마나 누이처럼 포근한 그 품이 늘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한 해가 가고 저는 최종 합격을 해서 신문에도 나고 방송도 탔습니다. 수석 합격이었으니까요. 정말 기뻤습니다. 시험에 붙어서 기쁜 것도 있었지만 여친과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여친이 퇴근하고 저를 위해 멋진 선물을 준비해서 주었고 저는 고마움을 키스로 전해주었습니다. 저희 둘만의 만찬을 가졌고 처음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졸업식을 마친 날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과일 바구니와 케이크를 준비해서 여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정말 설레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떨려왔습니다. 사실 어릴 때 부모님을 잃어서 그랬는지 더욱더 긴장이 되었죠. 여친은 제가 그런 것을 알아서 너무 그러지 말라며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거기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친의 어머니가 절 보며 인사를 하는데 6살 때 헤어진 저희 엄마가 서 계신 겁니다. 전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여친의 어머니도 절 알아보신 겁니다. 아버지는 재혼한 남편이었던 거죠. 그 사이에서 여친을 낳은 거고요. 식사하고 차를 마시는 동안 전 무슨 정신으로 앉아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는 없었고 최대한 모른 척 반가운 척 연기를 하면서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여친을 남겨두고 전 서울로 올라왔고 혼자 매일같이 술을 마셔댔습니다.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여친의 어머니, 제 생모가 절 찾아왔습니다. 제발 헤어져 달라고 부탁 아닌 사정을 하더군요.
그것도 펑펑 울면서 말이죠. 지금에서야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저와 여친은 이복남매라며 결혼이 가능하겠냐며 딸은 설득을 해볼 테니 저더러 먼저 이별을 고하라는 겁니다. 정말 피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여친을 버리다시피 하고 떠나야 하는데 전 정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전 회계법인에 입사를 하고 해외 연수를 가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여친에게 기다려달란 말 못하겠다면서 홀연히 떠났습니다. 여친은 제발 곁에 있어달라고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전 사연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기 전에 좋은 남자를 만나길 바랬을 뿐입니다. 제 생모는 자신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 결국 저와 아버지를 버렸고 이제는 딸의 앞길을 막는 짓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미국에서 버텼고 석사를 마친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제 여친이었던 그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운전 중에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산기슭으로 추락을 해서 직사를 했다는 소식에 펑펑 울었습니다. 생모는 그 이후 또 이혼을 했고 암 말기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를 버리고 제 여친까지 그렇게 만든 어머니를 용서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가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임종을 지킨 후 전 입사 동기인 같은 회계사를 만나고 사귀고 있습니다. 옛일은 다 잊고 행복하게 살아볼 생각입니다. 물론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제 여동생은 영원히 잊지 못하겠지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6살에 딸 하나를 키우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는 아내가 과연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정상처럼 보여지는지 궁금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저로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저희 집은 딸 하나와 강아지 5마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강아지들은 다 저희가 기르는 강아지가 아닌 4마리는 임시 보호 중이고 1마리만 딸아이 낳고 저희가 데려온 강아지입니다. 마당에 있는 넓은 집에서 키울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제가 능력이 부족한 탓에 24평의 작은 아파트에서 북적북적 살고 있습니다. 딸아이가 아직 어려서 아이 짐도 많고 원래 크지 않은 옛날 아파트라 강아지 5마리와 살다 보면 제가 집에서 살고 있는 건지 견사에서 살고 있는 건지 착각이 들 정도로 너무 엉망입니다. 처음 아내가 딸아이를 낳고 산후 우울증이 심하게 온 터라 강아지를 키워보면 어떻겠냐고 처음 물어보았을 때 이 지경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원래 아내는 그렇게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길을 걷다가 보았을 때 귀엽네라고만 생각하던 사람이었는데 산후 우울증을 겪으면서 키우던 강아지에게 아내가 많이 의지하고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별탈 없이 우울증을 이겨냈지만 강아지를 병적으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애견 모임을 나가고 주말이면 지방까지 내려가서 모임을 가지는 건 지금 생각해보면 고민거리도 아니었습니다. 100일 갓 지난 아기를 데리고 모임이란 모임은 다 찾아다니는데 그때 제가 화를 냈었어야 했습니다. 아직 아기가 면역력도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하고 강아지들과 사람이 잔뜩 모여있는 장소에 가는 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 화가 났지만 그래도 아내가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조금씩 밝아지는 모습이 좋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느 순간부터는 유기견들을 확인할 수 있는 어플들을 깔아놓고서 동네에 있는 유기견들을 보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처음 보는 강아지가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아내에게 물어보니 유기견인데 분양이 될 때까지 임시 보호를 해주겠다고
그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양이 언제까지 되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건 또 기한이 없다고 하네요. 마냥 분양이 될 때까지는 데리고 있는 거라는데 아내가 정말 불쌍한 강아지이고 이렇게 안 하면 안락사가 되는 상황이라 데려왔다던데 그런 아내 앞에서 저는 또 모진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넘어갔습니다. 불쌍한 강아지이고 분명 좋은 일을 한다는 아내에게 화를 내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라 조용히 넘어갔었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한 마리 두 마리 늘어나 현재는 4마리입니다. 저도 강아지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당최 임시보호를 하는 강아지가 늘어갈수록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딸아이입니다. 이제 2돌도 지나지 않았는데 여기저기 강아지 털이 날리는 것은 기본이고 집안에서 마킹을 해서 벽 모서리마다 오줌에 여기저기 쌓아놓은 똥에 사료가 맞지 않는 강아지가 토해놓은 구토물에 이런 환경 속에서 저희 아이가 자란다는 게 너무 걱정되고 가장 큰 고민입니다. 없던 알러지도 생길 것 같은 환경에서 아이가 먹고 자고 생활한다는 게 항상 걱정입니다. 2번째로 원래 키우던 저희 강아지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항상 얌전하고 순둥순둥하던 아이였는데 임시보호를 하는 강아지가 새로 들어올 때마다 짖고 공격성을 심하게 보이니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분명 우리 강아지이고 우리 집 식구인 친구가 남의 강아지들 때문에 소외를 받아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는 게 정말 큰 고민거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유기견들을 조회할 수 있는 어플을 보면서 강아지 모임 톡방에서 유기견에 대해 대화하고 있는 아내를 보자면 4마리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5마리, 6마리 점점 더 늘어날 것만 같습니다. 이미 저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데 정말 여기서 더 늘어난다면 견디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난달 강아지들 접종비만 130만 원이 나왔습니다. 모자란 능력 탓에 없는 벌이로 저와 제 아내, 딸아이까지 건사해야 하는 입장에서 생판 처음 보는 남의 강아지 때문에 다달이 100만 원 가까운 병원비를 내는 것도 부담이고 남의 강아지 때문에 저희 가족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너무 싫습니다. 분명 선행으로 시작했던 일이지만 이 지경에 이르니 유기견이고 뭐고 빨리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아내와 대화를 해보려고 해도 유기견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피합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나고 저도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를 붙잡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집에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나 하나인데 먹여 살려야 할 식구가 3인데 아무리 불쌍한 상황의 강아지이지만 부담이 돼서 더 이상은 임시보호를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아내는 자리를 피하면서 이야기를 다른 쪽으로 돌리려다가 제가 다시 한번 손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니 아내가 그제서야 대화를 하더군요. 우리 집 상황이 힘든 거는 자기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저 강아지들 우리 집에서 나가면 바로 죽는 거다. 살리려고 데려온 강아지인데 나 때문에 죽는 거도 못 본다. 분양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고 키우겠다. 라고 합니다. 저도 더 이상 이 문제를 길게 끌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데리고 있는 강아지들 딱 3개월만 데리고 있다가 그래도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임시보호를 넘기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마음은 아프지만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 없다고 말이죠. 아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저를 무슨 불쌍한 강아지들을 안락사시키려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기왕 이렇게 저지른 김에 저도 딱 잘라서 딱 3개월 동안 해결하라고 단단히 못을 받고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그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사고가 생겼습니다. 주말에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데 건너방에서 딸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 뒤에 아내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연이어 들리고 저는 놀래서 다급히 건너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방에서 제가 본 광경은 임시보호로 데리고 있던 강아지 중 한 마리가
딸아이 귀를 물고 늘어져 있고 아내는 그저 서서 비명만 어떻게 해라며 비명만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이성을 잃어서 강아지 배를 걷어차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급히 아이 귀를 보니 귓볼이 조금 찢어져 있고 피가 철철 나더라고요. 빨리 병원에 가야겠다 싶어서 아이를 안고 집을 나서려는데 아내가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하네요. 저는 무슨 소린가 싶어서 아내를 보니 강아지를 부여안고 울면서 미친놈이라고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우리 딸 귀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 강아지만 챙기면서 미친놈이라고 악을 쓰는 아내를 보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싶다가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병원에 가는 게 급했기에 더 이상 저도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이를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다행히 크게 찢어지지는 않아서 몇 바늘 정도 꿰매는 것에서 치료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받고 나서 집에를 못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전화를 했더니 미친놈 꺼져라 등등 욕을 해대면서 우는 소리만 나길래 아이를 데리고 본가로 갔습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태라 며칠을 본가에서 지내면서 아내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얼마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동물학대로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서로 잠깐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그 전화를 받는데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동물학대로 신고한 거냐고. 네가 사람이냐고. 다른 아이도 아닌 우리 아이가 다쳤는데 너는 강아지만 감싸고 있는 게 정상이냐고 쏘아 붙였습니다. 아내는 제가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인 줄 모르고 살았던 게 너무 소름 돋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저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동안 아내에 대한 스트레스가 폭발도 했고 더 이상 아내와 이야기하며 고쳐나가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던 차여서 옳았구나 이혼을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이혼을 하는 마당에 깨끗하게 헤어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아내를 물먹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문득 아내가 임시보호를 해주는 유기견 보호단체가 떠올랐습니다. 몇 군데에서 한 마리씩 데려온 걸로 아는데 제가 언뜻 듣기로는 임시보호를 해주는 보호자를 정할 때 여러 마리를 기르거나 정신에 이상이 있으면 안 되는 등 여러 결격사유가 있는 걸 따지는 거 알고 있어서 유기견 보호단체란 단체는 모두 연락을 해서 아내가 좁은 공간에서 여러 마리를 기르고 있고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몇 곳은 실제로 아내에게 강아지를 맡긴 곳도 있더군요. 이야기를 듣고 맡긴 강아지를 다시 데려오겠다는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내가 어디에서도 강아지 이야기를 꺼낼 수 없게 애견 카페와 오픈 카톡방 등 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아내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나중에 아내에게 전화가 와서 듣기로는 보호단체에서 아내에게 신고를 해서 조사 중이고 맡아서 키우던 강아지들도 모두 뺏겼다고 하네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절 고소하겠다는데 해볼 테면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진짜 너무 속이 시원하더군요. 정말 좋은 뜻으로 강아지를 키우면서 시작된 일인데 끝이 이혼이라니. 그래도 지금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내가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으니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려고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가 없이 혼자 자란 고아입니다. 어렸을 적 부모님께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고 삼촌의 손에서 자라 20살 때부터는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다행히도 부모님께서 사망보험금이 있어서 제가 그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보험금을 높게 책정해 두지 않은 건지 드라마처럼 평생 보험금만으로만 먹고 놀 정도는 아니었고 보험금을 다 쓰기 전에 저는 경제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보험금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학교를 다닐 때에는 근로학생을 하며 생활비를 충당했고 가능하다면 장학금도 받고 싶었는데 그만큼 제 머리가 좋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방학 때면 학교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곳의 사장님께서는 제가 대학교를 입학하면서부터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이다 보니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고 방학 때만 알바를 하는 것을 알고는 항상 방학 때 알바를 뽑으실 때 제 자리를 빼두고 다른 알바생을 뽑아주실 만큼 저에게는 은인 같은 분입니다. 사실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방학 때랑 학기 중 알바를 나눠서 뽑기보다는 오래 할 수 있는 한 명을 뽑는 것이 좋은데 제 사정이 딱하고 딸 같다고 하시면서 항상 방학 때 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거든요. 거기서 저의 신랑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랑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신랑이 정장을 입고서 시간대도 다양하게 드나들길래 사업을 하는 분인가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신랑은 저보다 6살이 많아서 아마 그때가 사회초년생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신랑도 제가 방학 때마다 있으니까 언젠가부터 인사를 하고 지내게 되었고 졸업할 무렵에 사장님께서 본인 아들을 만나볼 생각이 없냐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아들 봤지? 네. 어때? 네? 우리 아들 좀 이쁘게 봐줘라. 우리 딸 하자. 알고 보니 저희 카페에 자주 드나들면서 신랑은 저에게 관심이 생겼고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시던 사장님께서도 너무 좋다고 하며 저에게 신랑을 소개시켜 준 것이죠. 그래서 졸업 후 신랑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동안 취업도 했습니다. 신랑은 제가 처음 봤을 당시에는 보험 영업을 하고 있었고 저와 만나게 된 이후로는 공장에서 생산직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였고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신랑이 늘 부러웠습니다. 신랑은 늘 일하러 가기 싫다고 했지만 그래도 결근하는 날 없이 성실하게 직장도 다니고 있었고요. 그렇게 3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신랑의 고백으로 저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안 계시니 그동안 키워주신 삼촌께 인사를 드렸고 시댁과는 워낙 교류가 많았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신랑과 결혼을 하고 난 이후로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부에게는 아기가 생겼고 여전히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예뻐해 주시고 행복했어요. 신랑이 보험업을 했다 보니 저희 시댁에는 보험이 많았는데 결혼을 하면서부터 저도 보험 가입을 몇 개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안 읽어봐서 잘 몰랐고 신랑이 보험료를 내고 있으니 그 부분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다 신랑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다녀온다고 한 날, 그날 사고로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사인은 교통사고였습니다. 당일 놀러를 갔다가 밤 늦게 귀가하던 중 신랑이 과속주행으로 교통사고를 내면서 보조석에 앉아있던 아버님이 직사를 하시고 뒷좌석에 앉아 계시던 시어머님은 중환자실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셨습니다. 두 분 모두 안전벨트를 안 매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신랑이 졸음운전을 하면서 악셀을 세게 밟아 가속하던 차가 오른쪽 가드레일을 세게 박았다고 해요. 사망을 할 정도로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더 크게 다치셨다고 했습니다. 신랑은 경상 정도라 팔다리가 부러졌고요.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신랑과 시어머님이 계신 병원으로 갔더니 의식 없이 누워 계시더라고요. 신랑은 몇 날 며칠을 본인 탓이라며 울다 지쳐 쓰러지기를 반복했어요. 여보,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내가 왜 여행을 가자고. 어머님이 별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 당신 탓 아니야. 신랑은 자책을 했고 시어머니께서는 한참을 못 일어나고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리고 보험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신랑 차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랑에게 메모리 카드 따로 빼뒀냐고 하니 차에 없냐고, 없는지 몰랐다고 하면서 그냥 보험사에서 처리해주는 대로 있자고 했어요. 다른 차에 박은 것도 아니니 크게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부터 신랑이 엄청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좌불안석이야? 그냥 뭔가가 다 불안해. 저러다 엄마도 어떻게 될 것 같고. 뭘 그런 걱정을 해. 병원에 의사 선생님들이 다 계시는데. 그렇지? 괜찮겠지?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님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신랑은 얼굴이 펴지더니 보험금 신청부터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 싸한 느낌이 있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불안해하더니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나니 편안한 표정으로 변한 게 뭔가 소름이 돋았어요. 시부모님 보험금은 총 18억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망보험금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것은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망보험금을 번 적이 있어서 알고 있어요. 저 정도 금액의 보험금이 나오려면 따로 생명보험을 가입한 경우겠죠. 신랑은 그 중에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있다고 하면서 5억을 가져가서 썼습니다. 저는 갑자기 생긴 큰돈에 어리벙벙해져 있는데 신랑은 며칠 뒤 퇴사를 하고 장사를 하겠다며 프랜차이즈 회사들을 찾아다니며 가게를 물색하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제 보험들이었습니다. 몇 년 전 가입한 보험들을 조회해보니 저도 사망보험금이 몇 억이 되어 있고 수혜자는 당연히 신랑.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이의 보험도 조회해보니 상해보험이 없는 아이가 사망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들을 알고 나니 신랑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 지레짐작일 수도 있지만요. 여보, 근데 그날 어머님 아버님 왜 안전벨트를 안 하고 계셨을까? 글쎄, 그날따라 갑갑하다고 풀고 계셨더라고. 근데 어머님 많이 피곤하셨겠네. 평소에 일찍 주무셨잖아. 그래서 다 차에서 졸렸나 봐. 아, 그보다 별 엄청 예쁘던데. 나중에 우리도 별 보러 갈까? 응? 아니야. 나 밤에 차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저는 그날 이후 자연스럽게 신랑에게 거리를 두고 있는 절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신랑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는데 신랑이 주변 친구들과 도박을 하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카톡 내용을 올려서 보니 돈을 빌렸다, 날렸다, 며칠만 있으면 돈을 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 그 금액이 5억이었어요. 그리고 친구 중 한 명이 신랑에게 부모님 돌아가신 거 보험 사기 아니냐면서 물어봤었는데 신랑이 하는 말이 바람나서 본쳐 버리고 첩기고 사는 쓰레기들한테 하늘이 벌 준 거라고 하면서 낄낄거리는 신랑이 보낸 답장을 보는데 소름이 싹 돋았습니다. 시부모님이 재혼을 한 것도 몰랐던 부분이었고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도 몰랐거든요. 증거는 없지만 그 내용들에서 언젠간 저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혹은 돈 때문에 살해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하루하루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2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버텨왔어요. 그리고 최근 신랑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확인하고 이혼을 요구했고 신랑도 처음에는 단순한 바람이라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소송이라도 걸겠다고 하니 합의 이혼을 해준 상태입니다. 지금 이혼을 하고 며칠이 지났는데 며칠 동안은 이혼이 실감도 안 나서 불안했는데 아이와 함께 새 집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게 조금씩 실감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고 나서 바로 보험도 다 해지를 해둔 상태입니다. 보험은 늘 안전장치 같은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 일을 겪고 나니 안전장치가 아닌 시한폭탄같이 느껴졌어요. 신랑은 그 내연녀와 결혼이라도 할 것 같은데 저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부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랑은 제법 로맨틱한 그런 사람이에요. 신랑은 확실한 소주파인데 친구들과 함께 돼지 껍데기에 소주를 먹고 들어오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와인을 함께 먹어주는 사람. 그리고 결혼 후에도 가끔씩 즉흥적으로 여행을 가거나 퇴근길에 꽃을 사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신랑은 저희 부모님의 생신이나 결혼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꼭 꽃을 사오는데 그해 저희 엄마의 생신에도 신랑이 예쁜 꽃다발을 사왔습니다. 어머, 올해는 꽃이 더 예쁜 것 같네. 꽃집은 한 군데만 가면 스타일이 비슷해서 별로야. 오늘은 다른 데서 사봤지. 여기 꽃다발 엄청 예쁘게 만들어주네. 그치? 한동안은 여기서 꽃 사야겠어. 꽃 말고 미니 화분이나 식물들도 예쁘게 키웠더라고. 신랑과 부모님과 함께 예약한 한정식 식당에서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이후로 신랑이 꽃을 사오는 빈도가 잦아지더라고요. 제가 꽃을 좋아하고 신랑도 자주 선물해주다 보니 집에 화병이 많은 편인데 나중에는 꽃을 둘 곳이 없을 정도? 아니, 무슨 꽃을 이렇게 많이 사와. 이제 둘 데도 없겠다. 당신이 꽃 받을 때 표정이 너무 예뻐서 그렇지. 나는 이 꽃들로 원을 만들어서 가운데 당신을 두고 싶어. 그런 꽃이 많은 식물원? 그런 데를 가면 되지. 정말 집을 꽃집으로 만들 셈인가? 신랑에게 경고를 주고 난 이후부터는 꽃을 좀 덜 사오기는 하더라고요. 저의 신랑은 향수를 안 쓰는 사람인데 언젠가부터 향수를 쓰는 걸 알게 되었고 웬 향수냐고 물었더니 직장 동료가 해외여행을 갔다가 선물해줘서 차에다가 두고 쓰고 있었대요. 남자들끼리 향수 선물이 어쩐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제가 의심할 부분은 아니기에 찝찝해서 신랑과 함께 백화점에 가서 새 향수를 선물해줬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그 향수를 잘 뿌리고 다니긴 했어요. 저희 신랑과 저는 금요일 저녁이면 같이 집에서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면서 와인을 한 잔씩 하는 게 루틴이었는데 야근의 출장에 신랑이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랑네 회사가 원래는 야근이나 출장이 잘 없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일이 몰려버리니까 신랑도 힘들어하는 기색이 많아서 밥도 신경 써서 차려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먼저 자고 있었는데 밖에서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신랑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랑도 피곤한 건지 옷만 갈아입고 침대에 바로 누웠는데 신랑의 몸이 보송한 것은 물론이고 낯선 바디워시 향이 났습니다. 그때 지난번 향수 사건이 스쳐 지나가면서 신랑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는 생각에 확신이 들었어요. 주변 지인들의 말을 들어보니 이혼을 할지 안 할지 모르더라도 일단 바람을 피는 것 같으면 증거부터 모으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는 신랑 차의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부터 뽑아서 확인을 해봤는데 신랑이 퇴근길에 한 꽃집에서 여자를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그 여자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집으로 오는 것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종종 모텔에 드나드는 모습도 있었고요. 저는 우선 그 동영상을 제 개인 USB로 옮겨두고 다른 증거를 모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 신랑이 또 꽃을 사왔습니다. 포장만 봐도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그 여자네 꽃집인 것을. 저는 그 꽃을 보는 순간 역겨워서 구역질이 났고 꽃을 버리고 싶었지만 아직 충분한 증거를 모으지 못했기 때문에 바람을 알고 있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화병에 꽃을 옮겨 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완벽하게 증거를 모으는데 2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렇게 모은 자료를 가지고 이혼 전문 법률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제가 생각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젊은 변호사님을 보고 당황했지만 저는 모아둔 증거들을 토대로 이혼을 하고자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호사님은 저에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혼을 많이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대로 당하고 이혼을 하는 게 어쩐지 너무 억울했고 몇 번이나 변호사님과 별개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변호사님께서 말을 꺼내더라고요. 상담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혹시 예전에 부모님이랑 샛별 보육원에 봉사 오신 적 있지 않나요? 네. 그걸 어떻게? 제가 그 보육원 출신인데 매주 봉사로 오시던 게 기억에 남아서요. 아, 이렇게 만나뵈니 머쓱하네요. 인연이 참 그렇네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밥이라도 먹고 가시겠어요? 네? 저랑요? 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도움받은 기억이 많아서요. 그렇게 변호사님과 밥을 먹으면서 예전에 보육원에서 저는 기억도 하지 못하는 부분들과 살아온 이야기도 하고, 아직 미혼이니 주변에 저처럼 괜찮은 여자 있으면 소개시켜달라는 장난도 치면서 하루 사이에 누나와 동생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 동생은 저에게 이혼을 하기보다는 상간녀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서 그 커플을 힘들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이혼을 마지막 단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의를 했고, 저는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신랑도 당연히 알게 되면 이혼 소송을 할 줄 알았는데, 꽃집 여자에게 상간녀 소송을 진행을 하니 어리둥절했었고, 금액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정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 무렵 변호사 동생이 다시 연락와서 다시 금액을 올려서 소송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금액을 올려서 소송을 하길 몇 번, 신랑도 너무한 것 아니냐며 저에게 따지더군요. 이럴 거면 이혼하자고.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혼이라는 말을 해. 그럼 한두 번도 아니고 소송을 왜 자꾸 하는 건데? 당신이 안 헤어지잖아. 그 돈 다 그 여자 돈일 거라고 생각해? 당신 그 여자한테 돈까지 주면서 만나고 싶니?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이 돈 내 돈이지만 결국 당신 돈이야. 그렇게 신랑은 집을 나가서 몇 날 며칠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꽤 친해진 변호사 동생에게 연락을 해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 했습니다. 누나, 괜찮아? 그거 그래도 봐주면 안 돼. 알아, 아는데 그래도 왜 내가 더 힘든 것 같지? 내가 옆에서 봐주고 있잖아. 이거 다 챙겨둬야 나중에 누나가 이혼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이거 다 챙겨둬야 나중에 누나가 이혼하고 나서 다시 일어설 수 있지. 나 사실 돈도 필요 없어. 그냥 그 두 사람 힘든 거 보고 싶어서. 제풀에 지쳐 쓰러지게 돼 있어. 누나는 그 시간에 누나 행복한 거 찾아가면 돼. 항상 고마워. 그렇게 또 한참을 술을 먹고 헤어지려 했는데 분위기 때문이었는지 근처 공원에서 그 동생이 말을 했습니다. 누나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왜 이런 게 운명 같지? 뭐가? 나는 부모도 없이 자라서 성공하려면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그래, 너 진짜 대단해. 이혼 변호사도 변호사 중에서 돈 잘 번다는 소리 듣고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일만 하다가 결혼할 나이도 놓치고 주변에서는 선자리만 들어오고 있어서 그냥 아무나 만나서 더 늦기 전에 결혼이라도 해야 하나 싶었는데 내 앞에 누나가 나타난 거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누나 내 첫사랑인 거 모르지? 누나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나는 곁에서 그걸 정말 열심히 도울 거야. 그러니까 누나도 누나 행복한 것만 생각해. 그날 고백도 뭣도 아닌 소리를 들어서 한참을 맹숭맹숭했었는데 확실히 그날 이후로 저도 제 행복을 위해서 나름 취미생활을 한다고 가족 봉방에도 다녀보고 커피 만드는 법도 배우러 다니면서 혼자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1년 정도 시간이 지났고 우습게도 저는 그 변호사 동생과 연애를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신랑과 같은 집에서 지내고 있긴 하지만 남보다 못한 사이였는데 뜬금없이 하루는 거의 몇 년 만이라고 할 정도로 오랜만에 집에 꽃을 사왔어요. 여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나 이제 정신 차렸어. 미안해. 나 좀 용서해줘. 뭐? 그 여자랑 헤어지기라도 했다는 거야? 그 여자가 자꾸 질질 끌어서 오래 걸렸지. 나 정말 정리하려고 했었어. 당신이 생각 있는 사람이면 나한테 어떻게 또 꽃을 줄 생각을 해? 미안해. 그래도 꽃 받으면 좋아하던 당신이 생각나서. 됐어. 나는 당신이랑 잘해볼 생각이 이제 없어. 신랑은 상간녀 소송이 진행되고 1년 반 만에 그 상간녀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오고 싶다고 했죠. 저는 그 틈을 노리지 않고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저도 이제 이 긴 싸움을 끝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 거죠. 처음 6개월 정도 생각하고 진행한 싸움이 이렇게 길어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곁에 든든한 사람도 생겼고
제 행복을 찾아 소소하게 취미생활도 즐기다 보니 꼭 외롭고 꼭 힘들고 외로운 싸움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랑은 그동안 상간녀 소송에 들어간 돈도 다 자기 돈인데 어떻게 이혼 소송까지 할 수 있냐고 벼룩의 간을 빼먹으라면 난리였지만 그건 이제 남이 된 신랑이 사정이니 제가 들어줄 이유는 없다 싶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 재혼은 생각하기 이르지만 그래도 이제는 하루하루의 행복을 위해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혹시 신랑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꾹 참고 지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절대 참지 마시고 싸워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